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묵직한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낮에 건넸던 그 문장을 곱씹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미 이불을 한 번 걷어찼을지도 모르죠. 대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오는 그 서늘한 기분. 아차, 그 말은 하지 말 걸 하는 후회는 사실 우리 영혼이 보내는 비상신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회적 품격은 이미 산산조각 나서 복구 불가능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예의상 말해주지 않을 뿐이죠.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는 사실 한 문장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재 시각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새벽이실 수도 혹은 먼 타국의 화창한 오후일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이 제가 있는 이 고요한 방과 연결되는 그 느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둑한 방 안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음을 내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변에 나누어주고 싶은 보물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건 절대 오지랖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분들이 가진 그 뜨거운 책임감과 애정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 쏟아내는 그 긴 말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존재감을 갉아먹고 소중한 사람들을 저 멀리 안개 속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많이 말할수록 그 무게는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아껴둘수록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말의 생리입니다. 여기에 65세의 김성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죠. 얼마 전 열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는 단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 분야에서 30년을 일해봐서 잘 아는데 말이야로 시작된 그의 조언은 무려 20분을 넘겼습니다. 성호 씨는 오직 단지를 위하는 진심으로 열변을 토했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젊은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고집불통 어르신 때문에 회의만 길어졌다는 뒷말이 복도 끝에서 들려왔죠. 그의 30년 경력은 그 긴 문장 속에 갇혀버려 결국 권위적인 잔소리로 박제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호 씨의 지혜는 그 양이 너무 방대했기에 상대방에게는 선물이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압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학에는 적합성 편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내용의 논리적 완결성이나 진실성보다 그 말이 전달되는 맥락과 양이 적절한가를 먼저 판단한다는 이론이죠. 쉽게 말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타이밍과 분량이 틀리면 그 말은 오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대화의 발언권과 타인의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발언권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청중은 그 화자가
아무리 노벨상급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그를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인물로 규정짓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20분짜리 명강의가 상대방에게는 유튜브에 건너뛰기 불가능한 15초 광고가 80번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고통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경험이 상대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말이 길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인데 내가 알려줘야 시행착오를 안 겪는데 하는 그 선한 의도가 우리를 말이 많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세웁니다. 결국 내가 말을 보태면 보탤수록 내가 가진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도에 깎여나가는 해안선처럼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담론의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발화자의 권위적 포지셔닝이 수신자의 인지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현상에 대한 학술적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누구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장황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따라가려고 애쓸 때 뇌 에너지 소모량은 급격히 치솟죠. 즉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30분 동안 훈계를 한다면 상대방의 뇌는 거의 마라톤 완주에 맞먹는 칼로리를 강제로 소모하게 되는 셈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멍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전원을 끄는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설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주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의 절제에 대해 아주 뼈아픈 일침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자는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고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연다고 말이죠. 만약 송호 씨가 회의에서 제30년 현장 경우로 볼 때 이 구조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딱 두 문장만 던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 주민들은 성호 씨를 최고의 전문가이자 민주적인 리더로 추대했을 겁니다. 같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은 독재자가 되고 한 사람은 현자가 되는 것, 그 차이는 오직 말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아이 같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까봐 혹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자꾸 과거의 영광을 현재로 끌어와 길게 나열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산을 보세요. 산은 굳이 확성기를 들고 내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사는지 아니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직하게 서 있는 존재감만으로 우리에게 경외심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거친 세월은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산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름과 눈빛 속에 그 깊은 이야기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조금 덜어냄으로써 더 깊이 존중받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첫 번째 과제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단어를 소모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기억들을 선풍기 바람에 날려 보내세요. 다음번 대화에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5분만 더 들어주는 여유를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금보다 귀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의 한마디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테니까요. 말이라는 건 참 묘해서 우리가 아끼면 아낄수록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그 속을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빛날 수 있도록 입술의 힘을 조금 빼고 마음의 귀를 더 넓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침묵의 무게를 잠시 느껴보세요. 어떤가요? 조금은 홀가분하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전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시들어 버릴 것만 같은 공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과잉 친절이라는 덫에 빠지곤 합니다. 이번에는 70세의 이정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순 씨는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전형적인 손주 바보 할머니입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죠. 정순 씨는 아이들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아주 정성스러운 밥상머리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정순 씨의 인자한 훈계가 시작됩니다. 숟가락을 놓는 올바른 각도부터 어른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정체불명의 줄임말들이 우리말의 품격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까지 정순 씨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무려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정순 씨는 속으로 뿌듯해했죠. 역시 내 진심이 통하는구나.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간 뒤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댁에만 가면 혼나는 기분이 든대요. 무서워서 가기 싫다네요. 정작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오래 하신 거예요? 참으로 뼈아픈 반전이죠. 정순 씨의 그 보석 같은 조언들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정보가 아닌 물리적인 소음으로 분류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자 허먼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계열 위치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일련의 정보를 들을 때 가장 처음 들은 내용, 초두 효과가 가장 마지막에 들은 내용, 최신 효과만 선별적으로 기억하려는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쏟아진 방대한 정보들은 서로 충돌하고 뒤엉키다가 결국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키며 삭제되죠. 즉 정순 씨가 1시간 동안 쏟아낸 수십 가지의 금어는 아이들의 뇌 안에서 일종의 말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셈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그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통째로 비워버렸고 남은 것은 오직 길고 지루했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잔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손주들이 할머니의 훈계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건 지혜를 흡수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이 각도로 고개를 흔들어야 할머니의 말씀이 빨리 끝나겠구나라고 뇌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내는 무의식적인 생존 반응일 확률이 99%입니다. 마치 우리가 재미없는 회의 시간에 상사 앞에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똑같죠. 사실 우리 뇌는 하루에 약 7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중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사소하고도 기발한 잡지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공간이 생각보다 아주 좁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1시간짜리 훈계를 밀어 넣으려 했으니 내가 파업을 선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비형식적 교육 환경에서의 외생적인지 부하가 학습 전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인지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밤새도록 토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붓는 정보는 교육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건네는 긴 조언은 듣는 이에게 내용보다는 상황으로 기억됩니다. 할머니가 예절에 대해 알려주셨어가 아니라 할머니가 오늘도 한참 동안 혼내셨으라고 저장되는 것이죠.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10가지를 말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보다 단 한 가지만 말해 가슴에 밝히게 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가끔 우리는 본인이 소크라테스라도 된 양 상대방을 일깨우려 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 눈에는 우리가 그냥 끊기지 않는 유튜브 중간 광고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광고는 5초 뒤에 스킵이라도 할 수 있지. 부모님이나 어르신의 말씀은 스킵 버튼조차 없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을 타는 법을 배우기보다 자기 입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라.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은 그래서 더욱 현대적입니다. 자신의 입술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인생을 통제하려 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내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달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하는 사람의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 내 입술의 욕망을 누르고 상대방의 수용 용량을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는 잠을 깨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어른들의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고 쓴 잔소리를 중화시키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연하게 그리고 아주 조금씩 다가가야 그들도 우리를 향해 마음의 잔을 내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한 문장의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가장 하고 싶은 말 딱 한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는 고요한 눈빛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오늘 참 고생 많았지? 밥 맛있게 먹자. 이 짧은 한마디가 1시간 동안의 인생 강의보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향기롭게 머물 것입니다. 100마디 말은 머리를 지치게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는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삭제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 한구석에 예쁘게 저장될 수 있도록 오늘 밤은 입술을 굳게 닫고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은 줄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징한 진리를 우리 몸이 먼저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눴던 그 침묵의 여백 속에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우리 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할 텐데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사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가진 아주 따뜻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따뜻한 걱정이라는 이름의 불길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덮여주기는커녕 산불처럼 번져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은 일종의 감정적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타고 나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공기가 됩니다. 여기 62세 정태식 씨가 있습니다. 태식 씨는 등산 모임에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태식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 상식과 주변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에 내 사촌 동생도 그렇게 방치하다가 큰 수술을 받았네. 그때 그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아나 병원비가 수억이 들고 결국은 태식 씨는 친구가 경각심을 갖길 바랐지만 정작 친구의 표정은 시체처럼 굳어갔습니다. 결국 친구는 폭발하고 말았죠. 고맙지만 제발 그만 좀 하게. 자네 말을 듣고 있으니 내 마음이 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네 라며 앞서 달려가 버렸습니다. 태식 씨의 진심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심리학에는 정서적 전염, emotional contagion이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해필드의 연구에 따르면 화자가 특정한 감정을 담아 길게 말할 때 청자는 화자의 목소리, 톤과 미세한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며 그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태식 씨가 늘어놓은 장황한 걱정은 친구에게 조언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라는 시꺼먼 에너지로 그대로 전이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식 씨는 친구를 위로한 게 아니라 친구의 영혼에 불안의 독극물을 주입한 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태식 씨의 친구는 아마 병원 검사 결과보다 태식 씨의 데스노트 리스트를 듣다가 혈압이 먼저 올라서 쓰러졌을 겁니다. 자네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사실 내가 지금부터 네 기분을 아주 잡치게 할 건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의 면죄부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걱정은 참 신기하죠. 로또 당첨금은 그렇게 안 나눠주면서 걱정은 왜 그렇게 남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사실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네가 절반만 가져가라는 뜻의 정서적 폭탄 돌리기일지도 모릅니다. 학술적인 문구로 이 현상을 정의하자면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발화자의 투사적 불안이 수신자의 실존적 평온을 침해하는 상호 주관적 역동성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한가요? 결국 내 불안을 말로 다 쏟아내는 건 상대방의 평화를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이 겪은 세상의 쓴맛이 상대방에게 예방주사가 될 거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사기가 너무 크고 바늘이 무디면 예방이 아니라 치명적인 상처만 남깁니다. 조언은 짧고 단호할 때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신뢰의 눈빛으로 채울 때 상대는 비로소 안심하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만약 태식 씨가 이복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하게. 우리 다음 주엔 저쪽 맛있는 국밥집이나 가세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친구는 그 국밥 한 그릇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을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길고 장황한 걱정은 상대방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무거운 등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약해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아주 신기한 녀석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품을 하면 나도 따라하게 되고 누군가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우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길어질수록 이 거울 뉴런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불안을 복제해서 붙여넣게 합니다. 즉, 여러분은 말을 통해 상대방의 뇌를 감염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로마의 현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은 평온을 얻을 것이며 타인에게는 자비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자비라는 것은 무언가를 거창하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방해하지 않는 것, 그의 감정적 공간을 존중하며 입을 다물어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때가 많습니다. 태식 씨가 만약 친구의 손을 짧게 한번 잡아주었다면 그 침묵의 울림은 100마디의 의학 정보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깊은 통찰력과 걱정의 진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진심이 말이라는 그릇에 너무 많이 담겨 흘러넘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주세요. 그 사람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말로 다 쏟아내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고요한 품격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귀하게 대접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지지이자 내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걱정의 말들을 하나씩 종이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만날 누군가에게는 그 장황한 걱정 대신 따뜻한 미소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아주 짧은 확신만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기적 같은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말의 무게는 결코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담긴 침묵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선풍기 바람은 조금 더 서늘해지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비밀의 방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즐거운 모임이나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혹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찰나의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가슴 한구석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처럼 휑한 기분 말입니다. 그건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 조각들을 너무 값싸게 시장 바닥에
내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연다고 착각하며 쏟아낸 사소한 정보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지탱해 주던 품격이라는 외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망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62세 최미경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경 씨는 얼마 전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웠고 그들과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는 조급함이 앞섰죠. 그래서 미경 씨는 묻지도 않은 개인적인 사정들을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이번에 승진하며 받은 연봉의 정확한 액수부터 남편의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심지어 최근에 겪은 고통스러운 고부 갈등까지 말입니다. 우린 친구니까 다 말해도 되지? 라며 미경 씨는 1시간 넘게 자신의 사생활을 중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던 친구들은 이야기가 너무 깊숙한 사생활로 파고들자 점차 눈을 피하며 잔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친구들 사이에서는 미경 씨에 대한 걱정 대신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미경이는 여전하더라. 입이 너무 가벼워서 무슨 말이든 다 해. 걔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겠어.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TMI, Too Much Information도 일종의 생화학 무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가벼운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여러분이 가문의 영광과 수치까지 쏟아내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언어적 테러가 됩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처럼 감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벼운 시트콤 정도의 즐거움을 원할 뿐이죠.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픈북이라면 사람들은 그 책을 정독하기보다는 대충 훑어보고 중고 서점에 팔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원래 베스트셀러는 결말이 궁금해서 끝까지 읽게 만드는 책이지 서문에서 모든 반전을 다 까발리는 책이 아니거든요. 사회의 심리학에는 자기 공개의 역설 Paradox of Self-Disclosure 이라는 흥미로운 법칙이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 공유는 친밀감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보 노출은 오히려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신뢰도를 낮춘다는 법칙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공개의 역설적 상호작용이 대인관계의 매력 자본 및 인지적 권위 형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성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 다 보여주면 만만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십의 소재나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미경 씨는 마음을 다 보여주면 진심이 통할 거라 믿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어른으로서의 신비감과 무게감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인 모나리자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 아시나요? 그건 그녀의 미소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모함 속에 감춰진 비밀 때문입니다. 만약 모나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활짝 웃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예술가와 과학자가 그녀의 표정을 연구하며 경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은 다 보여주지 않는 것, 즉 여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명품이나 고전 예술을 볼 때 숨이 멎는 듯한 경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속에 다 알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가끔 우리는 본인이 인간 주크박스라도 된 것처럼 버튼만 누르면 과거사가 튀어나오게 설정해 둡니다. 하지만 주크박스도 동전을 넣어야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무료로 모든 곡을 연주해 주지 못해 안달일까요? 공짜 노래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가끔은 점검 중 팻말을 붙여두고 입을 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비주의를 고집하려다 가끔은 그냥 말하기 싫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멈출 줄 모르는 가벼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중국의 지혜로운 스승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으로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입니다. 얕은 개울물일수록 자갈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죠. 미경 씨는 외로운 마음에 말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 말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타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며 증명해야 할 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 여러분이 이룬 성취, 그 소중한 사연들을 아무에게나 값싸게 팔지 마세요. 품격 있는 어른의 무게감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저분은 참 속이 깊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모르겠어.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너무 많이 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성공적인 노후의 대화법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소중히 간직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아주 조금씩 보석을 꺼내 보여주듯 건네보세요.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은 금세 미천이 드러나 타인에게 쉽게 익히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 담긴 깊이를 짐작할 수 없기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감을 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사생활과 비밀들을 마음속 깊은 금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금고를 통째로 열어젖히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이자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고요히 머물 때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은 가치를 궁금해하며 존경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귀한 신비감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왜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장황한 진심이 때로는 타인에게 독이 되는지에 대해 꽤나 서늘한 진실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더 단단하고 세련되게 조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조각가가 불필요한 돌덩이를 깎아내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듯 우리도 불필요한 단어들을 깎아내어 진짜 어른의 모습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 그 실전 공식을 하나씩 꺼내어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게요. 첫 번째 공식은 75세 장영호 씨가 실천하고 있는 결론 선행의 법칙입니다. 영호 씨는 자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제나 VIP 대접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찾아오면 그는 본인이 하고 싶은 핵심을 서두에 명확히 던집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이번 명절엔 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니 너희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다. 어떤가요?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상상이 가시나요? 영호 씨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마자 자녀들은 혹시 잔소리를 들을까 혹은 용돈을 드려야 하나 하는 막연한 긴장감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드리자면 영호 씨의 자녀들은 아마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성인으로 추대하며 속으로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같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15분짜리 유튜브 광고를 보려는데 0.1초 만에 건너뛰기 버튼이 활성화된 것과 같은 축복이니까요. 학술적으로 이를 정의하자면 인지적 부조화 해소를 위한 결론 선행적 정보 처리 전략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결론을 먼저 파악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연 설명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시니어의 대화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배경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6.2 전쟁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인연을 구구절절 나열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의문을 품으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죠. 두 번째 농담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탈모를 예방하는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장황한 서론을 듣느라 상대방이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공식은 64세 한숙자 씨가 보여주는 물음표의 기술입니다. 숙자 씨는 며느리와 대화할 때 절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녀는 온화하게 웃으며 질문을 던지죠.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 하나로 며느리는 자신이 유능한 엄마이자 커리어 우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 부르는데 타인이 스스로 답을 찾게 유도하는 것이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대부분의 시어머니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비의 챔피언이라면 숙자 씨는 며느리에게 인생의 마이크를 넘겨주는 유재석 같은 존재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 드릴까요? 대화 도중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뇌의 전두엽을 활발하게 가동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정답을 가르쳐 주면 상대의 뇌는 게을러지지만 질문을 던지면 상대의 뇌는 여러분을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혜를 끌어내어 그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69세 강민수 씨의 비언어적 공명입니다. 민수 씨는 모임에서 말이 많지 않지만 항상 인기 순위 1위입니다. 그는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엘버트 메러비안 교수의 메러비안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 표정, 태도 등 비언어적 요소가 결정하죠.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비언어적 메시지의 지배적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7%의 말재주를 부리는 대신 93%의 압도적인 태도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진 것입니다.
입술은 닫혀 있어도 온몸으로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은 71세 조예숙 씨가 실천하는 침묵의 쉼표입니다. 그녀는 대화가 끊기는 어색한 순간에도 서둘러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고요함을 편안하게 즐기죠.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고도의 배려입니다. 도가 사상의 스승 노자는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방은 비어 있어야 사람이 머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숙 씨의 침묵은 사람들이 그녀 곁에 머물게 하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작은 약속을 해볼까요? 내일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난 뒤 바로 입을 열지 말고 마음속으로 딱 3초만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 짧은 3초의 여백이 여러분을 말하는 노인에서 깊이 있는 어른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는 침묵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백을 선물하는 근사한 어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시간입니다. 이제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베개 아래에서 고요한 평온함으로 숙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위대한 인생의 숲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깊은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지만 훨씬 더 단단해진 존재감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빌겠습니다. 선풍기의 규칙적인 바람 소리가 이제는 여러분을 깊은 꿈의 나라로 안내할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뱉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저도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